안녕하세요. 마침 비가 오길래 제가 비 오는 날 파혼을 했던지라 그날의 일이 생각나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감성적인 편은 딱히 아닌데 비만 오면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주말이라 출근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있기 심심해서 컴퓨터를 켜봤어요. 제 사연은 슬픈 얘기도 아니고 무거운 얘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별일 아닌 가벼운 황당함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당황스러움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거지 뭡니까? 아마 예비 신랑을 향한 제 감정이 딱 그 정도였어서 무겁지 않은 이유로 파혼을 해버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젠 입에 오르내기조차 쉬워진 저만의 수치심을 여기서 털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집안 어른들이 연결해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예비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가 사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직장까지 같은 계열이다 보니 서로 동창회 나갔다가 대화도 많이 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원래 부모들이 어디 가서 자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비 시아버지랑 예비 신랑도 둘이서 자식 자랑을 막 하다가 각자 자기 자식들이 결혼 정년기인 걸 알게 되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원래 소개팅 같은 거 부담스럽고 싫어해서 아빠 제안에 단번에 거절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친구랑 약속했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자리에만 나가달라 사정을 해서 결국 아무런 감정 없이 진짜 시간만 채우려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예비 신랑 입담이 너무 좋은 겁니다.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그런가 당시 그 자리가 무척 즐거웠어요. 그건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였는지 제게 먼저 애프터 신청해줬습니다. 그렇게 만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겨우 일주일이 걸렸고 8개월 만에 결혼 약속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성급하게 한 건 둘 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35살, 36살이면 굳이 어린이들처럼 길게 만나지 않아도 어른으로서 결혼 상대를 잘 판단했을 거라 믿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저희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서로 증명이라도 하듯 아주 즐겁게 약혼 사이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의 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 신랑과 만나면서 저는 그 운명적인 멘트를 믿었고 예비 신랑이 바로 평생의 짝이라고 느꼈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결혼은 올해를 보내고 내년 말로 하자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결혼식장 예약이 그렇게 많은 건지 여러 식장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11월이 그나마 빠른 날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저희는 양가 집안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우선 식장부터 잡았어요. 어차피 저희 둘을 이어준 양가 집안에서는 이미 경사가 나 있었거든요. 아빠도 저더러 다 아빠 덕이니까 정장 한턱 쏘라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예비 신랑을 만날 수 있었던 행운은 아빠 덕이 맞기 때문에 진짜 정장 한 벌 해줄 생각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말이죠. 그만큼 저와 예비 신랑은 어딜 가든 축복받지 않는 곳이 없었고 이미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점점 사라졌고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과거까지 깊게 아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예비 신랑에게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 결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비 신랑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만큼 힘든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건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정도로 생소한 사연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흔쾌히 제 물음에 전부 답을 해줬어요. 예비 신랑이 저를 만날 때는 과거의 성격을 탈피했기 때문에 입담도 좋아졌고 사회성도 길러진 거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사회 초년생일 때 첫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심한 성격이어서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조차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선배 직원들의 괴롭힘이 심했던 회사였어서 일을 다니는 것이 마치 지옥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다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시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괴로운 삶이 반복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역시나 예비 신랑이 그때 그랬던 것 같다고 했어요. 진짜 울화에 못 이겨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회사 옥상을 올라갔었대요. 그땐 정말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용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난간까지 가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무섭다는 감흥이 없었다네요. 그날 울면서 난간으로 다리를 올렸다는데 예비 신랑 말로는 과거의 자신은 그날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했어요. 죽을 각오로 뛰어들려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웬 여자 동료가 예비 신랑을 확 끌어당겨서 구해준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예비 신랑에게 첫 동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은인이자 유일한 사내 친구였다고 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그 은인에게 울면서 힘들었던 고민을 다 털어놓았고 놀랍게도 우울증을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그날 자신이 인생을 쉽게 저버리려고 했던 걸 뒤늦게나마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후회를 했어요. 그리곤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은인에게 목숨을 빚진 느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예비 신랑을 구해준 그 은인이 대단하고 멋있다고 했어요. 물론 저라도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말렸겠죠. 누가 했든 사람 목숨을 구한 건 일단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었을 땐 아무리 들어도 그 여자 참 존경스럽다 생각했어요. 이후 세 번째 들었을 땐 각박한 세상에 그런 귀한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그런 은인을 만나는 것도 참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며 예비 신랑을 부러워했죠. 그런데요, 이미 수십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 계속 들으면 솔직히 점점 무감해지지 않나요? 아무리 감동적인 경험이었다고 해도 한 번 얘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떠올리고 감격할 텐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도 때도 없이 그 은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는 함부로 말할 사연이 아닌 것처럼 은인 사연을 꽁꽁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더니 제가 한 번 언급하니까 그때부턴 가족보다 더 자주 언급하더라고요. 심지어 본지 오래된 사이도 아니었고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결혼 약속까지 하며 길게 만나오면서 한 번도 예비 신랑한테 여자 만난다는 말은 딱히 들은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내 신랑 될 사람이 자꾸 딴 여자 얘기하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어느 예비 신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니 말이죠. 근데 이런 질투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참았어요. 그 여자가 예비 신랑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잖아요. 사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은인이라서 친구처럼 소중하다는 건데 이걸 이해 못 해주면 제가 째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기색을 못 드러냈어요. 예비 신랑이랑 저는 정말 찰떡궁합 관계인데 알지도 못하는 여자 때문에 그 사이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예비 신랑은 점점 제가 편한가 봐요. 저랑 있다가도 그 은인 전화가 오면 바로 자리를 떠서는 그 여자와 하하호호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제 말까지 끊고 간다니까요. 도통 이해해 주려고 해도 질투를 넘어 서운하기까지 하는데 이걸 이렇게 참는 게 맞을까? 그때부터 남모를 고민을 무척 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적당히 하라고 눈치도 준 적 있었습니다. 은인인 건 알겠는데 뭐 그런 사소한 얘기까지 나눌 정도로 친해? 자기 통 그 사람이랑만 전화하는 것 같다? 그렇게 자주 만나면 없던 마음도 생기겠어. 그래 보여? 우리가 좀 친하긴 해. 나는 무슨 고민 생길 때마다 수영이 찾잖아. 수영이가 고민 상담을 진짜 잘해주거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친구가 다 생겼나 몰라? 다른 친구는 다 잃어도 수영이랑은 평생 인연 이어갈 거야.
저렇게 좋은 친구라고 떵떵거리는데 제게 아무리 눈치를 줘봤자 자랑만 더하지 저만 피마르는 기분이라 그마저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1주년을 잊어버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물론 기념일을 안 챙기는 사람들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100일 기념에 우리 부모님 생신까지 다 기록해서 챙기는 양반이 1주년을 모른다는 게 이해 가시나요? 기념일을 잊어버릴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변한 것 같은 예비 신랑한테 서운함을 느낀 거예요. 저는 1주년이라서 전날부터 들떠 있었고 미리 사놨던 예비 신랑 선물을 다시 점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연락이 안 오길래 혹시 또 무슨 이벤트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나 싶어서 저도 연락을 안 하고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인 1주년에도 점심시간이 넘어가는데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진이 빠진 제가 결국 먼저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주 기막힌 사실을 알았지 뭡니까. 아, 오빠 여자친구분이시구나. 오빠 저랑 점심 먹고 있어요. 방금 화장실 갔는데 나오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저는 오빠랑 아무 사이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오빠를 한번 살려준 적 있는 은인이라고 할까나. 별 사이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빠 다그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은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 예비 신랑이 말했던 그 은인 같았어요. 우리 1주년에 예비 신랑이 은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열이 났던 건 뭔 줄 아시나요? 제가 둘을 두고 어떤 사이라고 오해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뭐라고 제 신랑한테 마치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우리 오빠 혼내지 마세요. 이러는 게 어이없다는 겁니다. 꼭 둘이 무슨 사이 같잖아요. 저 두고 딴 여자랑 바람 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예비 신랑의 연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 예비 신랑에게 한 소리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예비 신랑과 연락이 닿은 저는 예비 신랑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서운함을 모조리 표출했어요. 조금 티를 낸다는 게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감정이 격해졌던 걸로 합니다. 우리의 1주년을 잊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었다 쳐. 근데 왜 하필 그날에 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수 있어? 왜 그 여자가 자기 전화 함부로 받는 건데? 서로 전화까지 받아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거야? 그 여자는 뭔데 나한테 자기 혼내지 말라고 부탁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제가 예비 신랑 은인을 그 여자라고 칭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더러 그 여자라고 하지 말라길래 알아챘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고작 그런 호칭이 중요한 건가요? 제 감정에 대해 예비 신랑한테서 돌아온 답변은 아주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기분 알겠는데 그 여자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나한테는 걔가 부모님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은 너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동생 아니었으면 나 자기랑 결혼 못했어. 1주년 못 챙긴 건 미안해. 나는 이제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해서 연인 기념일은 안 챙겨도 될 줄 알았지. 그러면서 예비 신랑은 제가 자기랑 결혼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은인 덕분이라며 은인에 대해 함부로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참 개떡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건 우리끼리의 인연인 거지 거기에 왜 은인 존재가 붙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1주년인 줄 알고 있었다면서 제겐 이제부터 기념일 안 챙길 거란 의논 한마디도 없이 그 은인이랑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예비 신랑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예비 신랑은 저를 은인한테도 질투하는 시기쟁이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예비 신랑한테 서운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소중하면 그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랑 그 여자가 예비 부부인 줄 알겠다.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가. 나 이 결혼 안 해. 그래도 예비 신랑이 저를 많이 좋아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무르겠다고 하니까 냅다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한테 알았다고 앞으로는 기념일엔 저만 만나주겠다고 달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마저도 예비 신랑이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때 잠깐 그 은인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1주년 이후로 완전 싫어졌어요. 예비 신랑이 너무 은인을 신뢰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 은인도 예비 신랑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딘가 모르게 찜찜했죠. 그래서 한 번은 은인 낯짝을 좀 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예비 신랑이 은인이란 걸 핑계로 엄청 예쁜 여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 피는 건 아닌가 그렇게까지 의심이 뻗더라고요. 아마 제 상황이었다면 어느 예비 신부나 그런 의심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한테 은근슬쩍 그 은인을 보고 싶다고 찔러봤어요. 그 동생 만날 때 나도 데려가줘. 명백히 내 사람 살려준 셈인데 나도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싶어서 밥이라도 사주게. 정말? 역시 자기는 마음이 넓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동생도 좋아하겠다.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벌써 만나서 친해졌지. 난 또 자기가 속 좁게 이런 사이도 이해 못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고민 많이 했잖아. 예비 신랑은 진짜 은인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저와의 결혼을 아주 살짝 고민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또 서운했지만 의외로 은인 같이 보자는 제 말에 예비 신랑이 너무 좋아해 주길래 바람을 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럼 진짜 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걸까요? 예비 신랑 반응이 너무 순수해서 갑자기 제가 정말 의부증이라도 온 여자처럼 오버했다고 느껴진 거 있죠. 어쨌든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은인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결국 은인과 날짜를 잡게 되었고 저는 예비 신랑이 그렇게 자랑하던 은인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예쁘장한 미모의 여성일 거란 예측과 달리 은희는 대학 시절 씨름을 했을 정도로 체격이 좋은 듬직한 여자였어요. 목소리는 천상 여자인데 키가 175cm 정도 되어 보였고 보디빌딩 준비하냐고 물어볼 뻔했을 만큼 몸은 우락부락했습니다. 제 예비 신랑도 한 체격 하는데 그런 예비 신랑이랑 체격이 전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남자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첫인상만 보고 속으로 100만 번 안심했습니다. 예비 신랑 이상형이 마르고 아담하고 여리여리한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상형과 상극인 여자랑 바람 피울 가능성이 적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희한하게 같이 식사를 할수록 그 은인이 저한테 묘한 신경전을 벌이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랑의 예비 신부인데 제가 뻔히 보고 있는 거 알면서도 예비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건네주기도 했고 물도 따라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제 신랑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싶었던 건지 웃는 것 같지도 않은 웃는 얼굴로 슬쩍 찔러보는 거 있죠. 설마 이런 걸로 질투하는 사람 아니죠? 우리 오빠 속 좁은 여자는 안 좋아하는데. 하긴 오빠가 고른 여자니까 속이 좁지는 않겠네요. 저희가 워낙 남매같이 지내서 이런 건 아무런 감정 없이 하거든요. 질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빠랑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뭐가 불안해요? 저는 그런 은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말투도 어딘가 모르게 불량스러웠습니다. 일부러 예비 신랑 귀에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찍히길 주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며 장단 맞춰주면 왠지 훗날에 아주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저 은인이 저를 만만하게 볼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안 참고 한마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딱 보니까 남매 사이 같은데요. 또 다르게 보면 형제 사이 같기도 하고요. 장난.
제 신랑이 눈이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여자로 안 보거든요. 제 신랑 취향은 제가 제일 잘 알아서 라이벌로 보고 안 보고는 이미 첫인상에 결정나요. 그래서 제가 신랑 믿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약간 실례 같은데요. 지금 제 인상이 별로라고 돌려가시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초면의 얼굴 지적은 좀 선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렸나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상대방이 저한테 선 넘은 것 같다고 느끼면 저도 조금 과감해지는 스타일이라서요. 제가 좀 다혈질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제 발언권 이후로 식탁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예비 신랑 뿐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우리들의 기싸움을 못 느낀 듯 혼자 신이 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자리가 별로 기분 안 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인 외모를 떠나서 예비 신랑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 와이프라고 저만 챙겨주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서운했던 게 다 풀리던지 그날 이후로 저는 예비 신랑이 은인이랑 통화를 하든 말든 만나든 말든 안심을 했습니다. 신경 쓰이던 걸 해결하고 나니까 왜 진작에 은인 얼굴 한번 보자고 안 했을까? 지난날에 제가 바보 같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까지 기분이 깃털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태풍의 눈과 같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예비 신랑에게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 달 남겼을 때 예비 신랑이랑 같이 평소처럼 예비 신랑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때 예비 신랑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부탁을 하더군요. 자기야. 혹시 크게 별일 없으면 우리 결혼식 좀 미룰까? 내가 그때쯤 아주 중요한 사정이 생겨서 웬만하면 옮겼으면 좋겠는데. 네, 밥을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한 달 남기 전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잘해왔던 우리였는데 갑자기 왜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 건지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내 은인 동생 알지? 걔가 우리 결혼하는 전주에 결혼을 하게 됐다네. 우리 결혼하는 날에는 신혼여행을 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괜찮을까? 괜찮겠어요? 예비 신랑은 지금 이걸 이유라고 떠벌리는 걸까요? 이미 청첩장까지 다 뿌려진 마당이었고 상견례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이 어디 장난입니까? 미루는 이유가 가족상도 아니고 가족 병환도 아니고 단지 그 은인이 불참이라서 미루자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그 식장도 어렵게 잡았어. 이미 계약금이랑 전체 비용 다 지불했는데 뭘 미뤄? 못 오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 아니면 자기가 객검한 축의금을 받지 말던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애인지 알잖아. 나랑 수영이 관계 이해해주는 거 아니었어?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냐. 나도 어렵게 잡은 식장 예약 파기 안 하고 싶지. 근데 우리가 식 하나 못 올린다고 부부가 아니야? 요즘은 혼인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식 올리는 커플들도 있더라. 자기가 좀 이해해주라. 나한테 중요한 동생이잖아. 나는 안 중요한 사람이야? 신부 사정은 안중에도 없고 생판 남인 사람 사정에 우리 결혼식을 맞추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랑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다 기다려야 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날짜 바꾸면 나 결혼 안 해. 야, 너만 이해해주면 어른들은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식장에 신부 없는 게 말이 되냐? 그 여자 못 온다고 예식 날짜 바꾸는 건 말이 되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 식장은 뭐라고 취소할 건데 그 여자 불참이라서 미루게 됐다고 할 거야? 이 와중에 예비 신랑은 또 자기 은인한테 그 여자라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나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은인의 존재는 좀 다른 개념으로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은인이랑 근본이 다르기에 소중한 가치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날 저는 식사 자리 내내 식장 미루자고 저를 설득하는 예비 신랑과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저만 큰 소리를 내긴 했어요. 예비 신랑이 고집하는 이유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장 날 바꾸는 순간 파혼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저녁도 다 못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이 고집을 굽힐 때까지 연락을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예비 신랑을 찾지도 않았는데 더 당황했던 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만큼 화를 냈으면 그만 어처구니 없는 고집을 꺾고 저한테 사과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도 저랑 똑같이 연락도 안 하고 저를 찾지도 않는 겁니다. 그 은인 때문에 결혼식 미루고 싶다는 게 정말 진심이고 반드시 그러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고민할 정도였죠. 더 이상 별 상관없을 줄만 알았던 은인의 존재가 다시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인상도 어떤지 다 본 마당에 예비 신랑 타입이 아니라서 질투가 전혀 안 났는데 예비 신랑이 상상 외로 그 은인을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또다시 질투가 나는 거 있죠. 결혼 전에도 말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확 오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안 그럴 거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저는 예비 신랑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갔고 이 결혼에 대해 포기의 감정이 점차 피어올랐어요. 그렇게 드레스 예약했던 것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드레스 피팅해서 뭐 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하게 살 거란 기대는 결국 결혼식 코앞에서 무너져 버린 셈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저를 예비 신부라 보겠습니까? 직장만 가면 저더러 예비 신랑이랑 싸웠냐고 묻더라고요. 싸운 이유마저 너무 쪽팔려서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간 우울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은인한테 전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에 대해 얘기할 게 있다면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어요. 제가 왜 예비 신랑 은인이랑 단둘이 만나야 하는지 이해 안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굳이 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땐 그냥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못 봤던 예비 신랑과 그 여자의 내막을 더 파악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둘만 있을 땐 그 여자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예비 신랑뿐만이 아니라 인연까지 쌍으로 엿먹일 작정인가 보더라고요. 그쪽이랑 오빠랑 한동안 안 만났다는 거 알아요. 그동안 제가 오빠 옆에 있으면서 매일 위로해줬거든요. 오빠가 참 좋은 사람인데 많이 울었어요. 그쪽이 혼자서 마음 편하게 쉬는 동안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그래서요? 그쪽도 곧 결혼한다면서 남의 신랑이랑 매일 같이 있었던 게 뭐 자랑이라고 사람까지 불러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라도 자랑하려고 나온 거면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은희는 제 말에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비장하게 제 앞으로 초음파 사진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그걸 손대지 않고 눈으로만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버렸죠. 이 여자가 저한테 자기랑 결혼할 배우자랑 만든 아이라고 그 임신을 자랑하려고 부른 건 아닐 거잖아요.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저를 부른 이유가 뭔지 여자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알겠더군요. 오빠 아이예요. 두 분 파혼해주세요. 오빠가 결혼식 날짜 미루자고 했죠? 그건 이거랑 관련 없어요. 오빠한테 알리기 전에 그쪽 먼저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쪽이 먼저 오빠한테 파혼 통보해주면 좋겠어서 보자고 했어요. 오빠는 마음이 약해서 이별 고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잠깐이나마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역시나 여자의 직감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한가 봐요. 저는 여태 설마 예비 신랑이 저런 여자랑 바람을 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항상 그 여자를 딱 은인으로만 대했고 저를 그 여자 앞에서 자랑까지 했었거든요. 자기 신부 예쁘지 않냐고 말이죠. 제 눈으로 분명히 저 여자 상판떼기를 직접 받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의심이란 의심은 다 풀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 개 같은 상황이랍니까? 제 예비 신랑이라고요? 서로 결혼도 하기 전에 각자의 배우자 몰래 잠을 잤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엄연히 바람이고 약혼 관계에 바람을 피면 그것도 소송 처리가 되는 법안입니다. 이 두 범법자들이 지금 뻔뻔하게 바람펴서 애 가진 게 뭐 자랑이라고 비련의 주인공들인 척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저더러 그만 물러나 주라고 고개 숙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도 제가 속에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라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거든요. 이 여자가 제 발로 제 앞에 찾아와 준 건 좀 고맙더라고요. 저는 대답 없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여자가 미리 사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자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을 여자 얼굴에 턱 하고 던져줬어요. 내가 어떻게 나오든 감당하라고 했죠? 맞을 거 알고 나 부른 것 같은데 안 맞고 그냥 갔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어? 지금 둘이서 불쌍한 주인공 놀이 해야 되는데, 그쵸? 처음부터 이런 사이라고 말해줬으면 내가 시간 낭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결혼 전에 니들 쓰레기라고 공표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손 닦은 휴지까지 던져주었습니다. 그 새끼한테는 그냥 잠수 파혼이라고 하세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한테 굳이 입 아프게 이별 예의까지 차리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그쪽도 남의 남자 뺏고 잘 살 생각은 하지 마요. 제발 뱃속의 애기도 엄마 아빠가 불륜으로 만난 사이라는 걸 알길 바랄게요. 그렇게 카페를 나온 뒤 저는 바로 다음 날 예비 신랑과 상의 없이 결혼식장과 청첩장 보냈던 하객들에게 결혼 취소를 알렸어요. 예식장은 어차피 남편 신혼으로 예약이 된 거니까 온전히 남편이 위약금 물게 놔두면 될 일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예식장도 한 달 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100% 물어줘야 된다는데 제가 식장 취소한다고 연락한 날이 불과 결혼식을 2주 남긴 시점이었거든요. 남편은 위약금의 100%인 1,200만 원을 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자취집도 정리를 하고 직장도 퇴사한 뒤 친정으로 잠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한참 낮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식장 업체에서 연락을 받은 건지 예비 신랑한테 문자 잔뜩 와 있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하기 귀찮아서 저는 간결하게 파혼하자라고만 문자를 보냈는데요. 연달아 오는 답장 내용은 저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싶어서 계속 오는 문자를 읽었더니 그 여자가 결혼한다고 했던 소식은 개뻥이었고 그저 저랑 예비 신랑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꾸몄던 거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의 남자 뺏는 주제에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척 예비 신랑을 향한 마음을 엄청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기라니요? 너무 갑작스런 전개라서 솔직히 예비 신랑이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자로만 연락하기 답답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구라도 작작 쳐. 여태까지 니들 둘이서 나한테 보여준 꼴이 얼만데. 둘이서 애까지 가졌다면서 뭐가 아쉬워서 아직도 날 잡으려고 해?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것 같길래 군말 안 하고 물러나 줬잖아. 그럼 잡소리 말고 살림이나 차려. 진짜 더럽게 소송까지 가볼까? 1,200만 원 빚지는 걸로 부족해? 아니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그 초음파 사진도 개뻥이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여자랑 자겠어? 근육돼지한테 깔려 죽을 일 있나. 나 진짜 사기당했다니까. 걔가 나한테 보증 사기 쳤다고.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야. 예비 신랑 하는 말은 결국 저랑 냉전 상태일 때 은인을 더 자주 만난 건 사실이래요. 저랑 다툰 걸 아니까 은인이 술 마시면서 많이 위로해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랑 안 만나는 사이 은인이랑 예비 신랑은 유독 같이 술 마시는 날이 많았고 그 술자리를 전부 은인이 먼저 제안해 시작이 되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은인이 예비 신랑에게 결혼식 올릴 돈이 좀 부족하다고 빌려달라고 했대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무조건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썼대요. 그런데 술을 깨고 보니까 예비 신랑이 은인에게 보증을 서준 거더라고요. 남에게 보증을 서주는 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증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고 목숨이 오가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비 신랑이 저를 속이려고 쇼하는 건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내용도 상세했고 무엇보다 예비 신랑 말투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술 깨고 다음날 모든 사실을 알고서 은인에게 연락을 급히 넣었지만 은인은 이미 잠적을 해버렸고 온데간데 찾을 수 없게 사라져버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 집에 갑작스럽게 압류 딱지까지 붙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멋대로 예식장까지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업체에서 위약금 청구 연락까지 오는 중이라는데 예비 신랑이 하루아침에 돈에 쫓기는 실정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한테 욕을 하다가도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예비 신랑 처지는 솔직히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작작 만나라고 할 때 그 여자한테서 거리를 뒀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에요. 예비 신랑 문자를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왜 저한테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예비 신랑이랑 저를 갈라놓았을까요? 그 여자가 예비 신랑이 개인적으로 탐나서 나한테서 뺏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제가 없는 틈을 타 예비 신랑 곁을 차지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비 신랑에게 보증 사기를 치고 도망을 쳤다? 그렇다는 말은 예비 신랑에게 원래부터 사기를 치려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 예비 신랑 말로는 둘이 몇 년이나 같이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라 했고 가족 다음으로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상황으로 봐선 둘의 관계가 전혀 소중해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예비 신랑 징징거림이 듣기 싫어서 인사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그날 이후로 은인의 숨겨진 의도만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상식으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은인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궁금했던 저는 결국 은인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죠. 지난번에 저한테 걸려왔던 은인 연락처를 찾아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안 닿는다는 예비 신랑 말과 달리 은인은 제 전화를 바로 끊고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장문의 문자를 읽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그 순간 제가 소설을 읽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은인의 말은 이랬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예비 신랑을 과거에 구해준 건 사실이래요. 그리고 은인 덕분에 예비 신랑은 사회력이 늘고 동료들도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비 신랑의 탈바꿈된 이미지가 너무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예비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꾸몄고 허세가 하늘을 찔렀답니다. 그리고는 은인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무리에 쏙 들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나서서 은인을 외적으로 많이 까내리기도 했대요. 그 짓을 반복하면서 예비 신랑은 매번 장난이라고 했는데 은인은 그때마다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담아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신랑이 은인을 왕따시킨 건 또 아니었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챙겨주는 척 옆에 두면서 은근히 까는 것도 만만치 않게 왕따주도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은인이 예비 신랑에게 보증 사기를 칠 수밖에 없던 결정적인 이유는 은인에게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예비 신랑이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면서 소개를 해달라 했대요. 그래서 은희는 자신의 남자친구랑 예비 신랑이랑 셋이서 몇 번 만났다는데요. 만날 때마다 예비 신랑이 은인을 외적으로 까내려서 결국 은인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은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혼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도망치듯 작별을 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놓고 예비 신랑이 은인한테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언젠가는 그렇게 네 외모 때문에 떠날 놈이었다. 그게 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불만까지 결국 폭발하고만 은희는 마음에 복수심을 키웠고 예비 신랑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나타날 때까지
예비 신랑과 둘도 없는 절친이 되려고 노력했답니다. 예비 신랑 비위 맞추느라 너무 힘들었다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이 자기를 굉장히 신뢰할 만큼 만든 뒤 꼭 밑바닥을 치게 할 거라고 장기 계획을 세워온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문자 마지막 줄에 은인이 저한테 사과 멘트를 남겼었습니다. 제 앞길까지 망치고 싶진 않았는데 자기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기대했을 결혼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오히려 제가 은인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인 덕분에 제 예비 신랑이 개쓰레기란 걸 알았고 또 제가 은인의 사정을 몰라서 은인에게 막대했던 게 미안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신랑한테 이미 외적으로 많이 상처받았던 은인에게 저 또한 예비 신랑과 마찬가지로 첫 만남에서 은인의 외모를 돌려서 공격했잖아요. 미치게 후회가 되었고 제 자신이 너무 속 좁았다는 걸 알아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은인은 더 이상 답장이 없었고 연락처도 그제 사라진 번호가 돼버렸습니다. 제 결혼이 이렇게 마무리돼 버릴 줄은 몰랐는데 제가 참 세상을 좁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건데 제 기준에서만 은인을 판단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막판에 못났던 제 자신을 탓하게 됐네요. 그래도 그 여자 덕분에 제가 결혼하기 전 천운을 얻은 셈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장문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1년 남짓한 관계를 깔끔히 정리했어요.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은인을 위해 보증 서준 건데 뭐가 그리 억울하냐? 네가 인생 쓰레기처럼 살아서 대가받는 거니 식장 취소된 거 분하면 비혼식이라도 열어라. 앞으로 망한 네 인생 보듬어줄 여자는 네 엄마밖에 없을 거다. 뭐 이 정도의 강도로만 작별 인사를 고해줬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의 실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렸다면 제 자신이 아까워서 예비 신랑 머리채라도 잡았을 거예요. 그나마 파혼으로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만 해결해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랑 예비 신랑은 문자만큼이나 가벼운 관계였잖아요. 끝으로 예비 신랑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날 딱 장대비가 많이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시간대처럼 말이죠. 근데 그러고 보니 그 여자는 예비 신랑이 아닌 제게 은인인 듯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꼭 얼굴 보고 그날의 실수를 사과하면서 더러운 똥 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은 게 개인적 바람입니다. 사연을 마무리하고 창문 밖을 보니까 어느새 비가 그쳐 있네요. 한동안은 파혼 때문에 비 오는 날이 극도로 싫었는데 요즘은 옛날 생각도 나고 젊었을 때 받았던 고충들이 떠오르면서 그땐 참 별것 아닌 걸로 힘들어했다 하며 추억에 잠기곤 해요. 그게 꽤 소소하고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아주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그럼 모두들 늘 햇살 가득한 나날 보내시고 늘 행복한 일만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